우리 아폴론이 굉장히 강직한 신이었던 것만큼 예술가들한테도 영감을 많이 줘서 작품들도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. 일단 아폴론이 워낙 인기가 좋은 신이다 보니까 관련된 작품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와 좀 관련 있는 작품을 좀 준비해봤는데요. 이탈리아 출신의 화가인 주세페 조키라고 하는 남자의 작품이에요. 제가 제목은 조금 늦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저는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작품을 내 스스로 해석하고 제목까지 딱 맞추는 이런 걸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. 요 그림을 바탕으로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폴론이 갓난 아이를 어떤 남성한테 건네고 있어요. 근데 그 남성은 좀 특이하게 생겼죠. 반인반마. 그리고 뒤쪽으로 시선을 살짝 넘어가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설쌤한테 들었던 그 강의 내용이 그대로 그려져 있죠. 코로니스가 안타까운 사건으로 화살을 맞고 숨을 거두었고 아름다운 흰색 털을 자랑하던 새는 까마귀가 되어버렸다. 아, 지금 이거 코로니스가 죽고 아스클리피우스를 케이론에게 맡기는 그 장면이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아폴론이 맡기는 거. 아들을 맡기는 행위. 네. 요게 지금 이 그림의 주요 내용이잖아요. 그럼 이 작품의 제목은 뭘까요? 스카이캐슬? 스카이캐슬. 그럴 수도 있고요. 또 뭐 아기를 맡기는 아폴론 뭐 이런 정답. 거? 어. 네, 이게 정답이에요. 여기 그냥 조금 더 하나 그냥 첨언을 하면 케이론에게 아이를 맡기는 아폴론이에요. 이게 제목입니다. 이렇게 해석하고 제목까지 딱 맞추시면 짜릿해요.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그림 봤을 때 아폴론이 좀 여신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교수님 그렇게 그린 데에도 이유가 있을까요?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아폴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잘생긴 청년 신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아폴론이 상당히 미소년처럼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여성성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. 아, 그리고 또 그 로마 시대에 갔을 때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만들잖아요.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을 만들면서 자신의 위상을 사람들에게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항상 형상화시킬 때 그 아폴론의 이미지를 쓰게 했다고 그럽니다. 50살, 60살, 70살이 돼도 자기의 얼굴을 조각품으로 만들 때 30대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, 그래서 영원한 젊음을 지니고 있는 아폴론처럼 그리라고 이렇게 암암리의 명령을 내렸다고. 그래서 그 많은 조각품이나 작품에서 나오는 그 아우구스투스의 이미지는 거의 아폴론의 이미지를 수용시킨 그런 얼굴이 나오게 됩니다. 근데 이 아폴론이 사실은 의술의 신이다 보니까 네. 신전이 반드시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. 예, 도처에 남아있죠. 근데 이제 아폴론 신전은 주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의술보다는 예언 쪽으로 갔고요. 아, 가장 유명한 게 지금 보시는 파르나소스 산에 있는 아폴론 신전입니다. 그리고 저기에서 이제 미래가 궁금한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저 신전을 찾아왔다고 그래요. 근데 저 신전에 유황이 나온다는 거예요. 그걸 여사제가 맡으면은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막 이상한 말을 해댄다는 거예요. 그게 바로 그 아폴론 신이 보낸 신탁이라고 그러는데, 근데 그 유황 기운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뭐 일주일 만에 나왔다가 어떨 때는 한 달 만에 나왔다가 네. 어떨 때는 3달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줄 서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부속 건물들이 많이 세워지면서 저 델피 신전 있는 주변이 하나의 그 문화단지처럼 조성이 됐습니다. 다음 장면을 보시면 아마 델피의 아폴론 신전 그러면은 굉장히 그 자주 나오는 장면인데, 저기는 사실 아폴론 신전이 아니라 아테나 신전입니다. 아테나 프로나이아라고 얘기하는데, 그러니까 저기 대기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.
저기서 일단 거치면서 당신의 사안은 그냥 이렇게 상담으로 끝낼 수 있는 건 저기서 상담해서 보내고 좀 위중한 사안만 위로 보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장면을 보시면 재밌다. 보면 극장이 있죠. 네. 모여 있는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저렇게 공연도 해준 거예요. 오랫동안 기다리라고. 그리고 또 저 극장으로 또 한 칸 더 올라가면 거기엔 스타디움이 또 있습니다. 어머. 네. 그래서 거기서 스포츠 경기도 즐기고. 그러니까 이게 신탁소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와 예술을 즐기던 곳이고 단순히 종교적인 시설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모든 삶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네. 종합적인 삶의 터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멀티플렉스군요. 예예. 와. 저희가 오늘의 현재에서 아폴론의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폴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측면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죠. 아폴론처럼 정의롭게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. 우리는 분명히 정의롭게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정의로운 사람을 보면 빡빡하고 같이 있기 싫은 측면이 없잖아요. 피곤해요. 있잖아요. 피곤하죠.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나 이런 걸 들여다보게 되는데 현대 철학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니체라는 분인데 많이 들어보셨죠?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의 본성에는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. 아폴론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서 모든 게 분명하고 그리고 직선적이고 어떤 두려운 대상이 있더라도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그걸 돌파해 나가는 그런 힘을 우리가 느끼잖아요. 이런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 숨이 좀 가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바로 디오니소스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. 감정적이고 격정적이고 광결이고 그리고 밝음이 아니라 어두운 구석이 있고 그리고 도치의 꿈이 있고 그러면서 이런 아폴론적인 요소와 디오니소스적인 요소가 결합돼서 나온 게 그리스 비극이라는 거예요. 니체의 외침은 그런 거였어요. 우리가 논리와 이성을 따라서 살면 행복한가? 어쩌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그런 격정과 감정과 욕망이 아닐까?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것에 따라갈 때 오히려 행복은 누려지는 게 아닐까? 이런 말을 했어요. 오늘 우리가 아폴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아폴론을 분명히 이상으로 삼고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아폴론적인 것대로 살아야 되겠지만 이 우리 속에 있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짜나간다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윤택해지고 행복에 가깝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